예로부터 놀이의 끝은 뱃놀이라 했죠. 옛 민속화에 선비의 탈을 쓴 한량들이 아리따운 여인들과 뱃놀이하는 장면 보신 적 있죠? 바로 그래서입니다. 전생에 못 이룬 한량의 꿈을 달래고자 마침내 크루즈 여행을 감행했어요. 플로리다에는 템파, 올랜드 근처의 포트 커네버럴, 마이애미 이렇게 세 군데 크루즈 항이 있고 방구 좀 낀다는 크루즈 선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여행 상품이 있는데 저는 크루즈 여행계의 수총각으로서 여행 상품 중에서 제일 짧은 3박 4일 일정으로 바하마 제도를 갔다 오기로 결정했어요. 뭣도 모르고 일단 갔는데 생각만큼 별로다 하면 일주일 넘게 배에서 지내는 게 너무 지루할 것 같았거든요. 바하마는 플로리다와 쿠바 사이에 있는 섬나라예요. 수도는 나사우고요. 크루즈 여행하면 웬만한 부자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울트라 럭셔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 식구 3박 4일 일정에 세금 포함 1,000달러 조금 더 들었으니 그때는 130만원, 현재 환율 기준으로 140만원 정도. 구라처럼 들리겠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증거를 대라고요? 여기를 보시죠. 세 식구 3박 4일 크루즈 경비로 1,054.81달러 결제했어요. 그러면 한 명당 45만원 정도쯤 되겠네요. 물론 크루즈 가격이 늘 이렇게 저렴하진 않죠. 극극 초초 비수기를 잘 노려야 해요. 저의 경우 연중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자마자인 1월 2일을 바로 찜했던 게 제대로 먹힌 거죠. 3인 가족이 130만원 들고 3박 4일 동안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제주도 간데도 최소한 200만원은 들겠죠, 아마. 미국에서 허름한 호텔비만 해도 3박이면 최소 6, 70만원은 들 테고요. 그나저나 나이 많은 미국 사람들 크루즈 좋아하는 사람 은근 많아요. 같이 일했던 미국 사람 존 할배는 아예 멤버십 사서 1년에 8번씩 부인과 크루즈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 성탄절 연휴 이렇게요. 아, 참고로 옵션이 들어가면 비용은 확 뛰어요. 특히 무제한 음주 가능한 드링크 옵션은 3명이면 3명 모두 동행하는 전원이 구매해야 하고 결국 비용이 2배 가까이 비싸져요. 항해 중에 한두 군데 정박하게 되는데 그동안 승객들은 하선에서 정박지의 여러가지 체험이나 관광을 하게 되는데요. 선사 측에서는 처음 예약할 때부터 이 상품을 옵션으로 묶어서 팔거든요. 마치 드링크 옵션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그렇듯이 이런 옵션들을 포함시키면 비용이 비싸지겠죠. 물론 옵션 상품이 비교도 안 되게 편리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하선에서 택시 잡는 것부터 직접 발품 팔아 움직였답니다. 딸랑 3일짜리 여정이라 뭐 일정이랄 것도 사실 없어요. 1일차는 체크인 및 탑승해서 카리브해로 항해, 2일차에 바하마의 수도 나사우 섬에 정박해서 잠깐 놀고, 3일차부터는 계속 항해, 4일차 아침 일찍 출발지로 돌아오는 매우 간단한 일정인데 열흘짜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정박지가 한두 군데 더 추가될 뿐이죠. 대부분의 스케줄은 항해 중인 배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출항하는 날 아침 크루즈에 승선하려고 커네버럴 항으로 가는 길. 까마득히 멀리서도 배가 보일 정도니 참 배가 크긴 크네요. 커네버럴 항구에는 7개의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예약한 카니발 선사는 1번 터미널을 주로 사용한다고 해서 갔더니 주차장은 차단되어 있고 멀리서도 보였던 크루즈 배가 보이지 않아요. 뭐지? 체크인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이러다 크루즈 여행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똥줄이 타들어가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오만 생각이 겹치면서 멘붕이 왔어요. 와, 이거 기차나 버스를 놓친 것도 아니고 3박 4일짜리 크루즈 배를 놓친다고? 그런데 천만다행이었어요. 근처 몇 개 터미널 사이를 미친 듯이 갈팡질팡하는 내 차를 유심히 봤던지 항구 순찰차가 다가오더니 내 설명을 듣고 황당한 표정을 짓고는 외쳤어요. 카니발 터미널은 여기가 아니고 3번 터미널이란 말이오. 워낙에 시간이 촉박하니 직접 에스코트까지 해줬는데 그 넓은 커네버럴 항구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터미널 닫기 전에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친절한 그 양반들 아니었으면 야속한 배는 항구를 떠나고 바리바리 쌌던 짐과 함께 덩그러니 항구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 아,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원래는 미리 선사 측에서 터미널 정보를 포함한 안내 메일을 보내준다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만약 메일이 안 오면 구글만 믿지 말고 직접 선사에 또는 해당 항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먼저 짐 가방들을 내려놓고 주차를 한 후 체크인 및 승선하고 나면 나중에 선실로 가방들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팁에 천국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결코 공짜로 바래선 아니 되죠. 가방 한 개당 2, 3달러 정도의 팁질은 불사하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요구돼요.
터미널 내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에요. 터미널 하나하나가 국외로 드나드는 관문이기 때문에 세관을 비롯 여러 정부기관 직원들이 자리 잡고 있고 송아지만한 댕댕이들이 승객들의 휴대짐들을 일일이 킁킁대고 다녀요. 출국 수속을 끝내고 나면 드디어 승선. 비행기 탑승할 때처럼 트랩을 통해 이동하는데 훨씬 더 길고 꼬불꼬불 꺾어지는데 벽은 투명해서 좋아요. 트랩을 빠져나오면 마침내 정박해 있는 크루즈를 아련하게 돼요. 아, 크루즈 배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담하니 귀엽네. 오렌지색 주렁주렁 달려있는 구명정은 조그만해 보이지만 한 척에 무려 150명씩 탑승한다고 해요. 배 옆구리에 써진 카니발은 크루즈 선사 이름이고 이 배의 이름은 리버티입니다. 리버티 후 갑판에 올라서 본 커네버럴 항. 이 거대한 항구에는 크루즈 터미널만 7개가 있고 화물 운송용 부두와 해군 기지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대요. 참 판타스틱하네요. 리버티가 커네버럴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배 후미에 파나마 국기가 걸려있네요. 카니발은 미국 회사이지만 배의 호적, 선적을 파나마로 둬서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겠죠. 크루즈를 여러 번 다녀본 사람들은 이때 내공이 나타나요. 선실까지 승객들의 짐이 배달되고 완전히 출항 준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 죽이는데 직방인 물놀이에 과감히 돌입하죠. 얍삽하게도 수영 빤스 같은 물놀이에 필요한 것들은 큰 짐가방이 아닌 휴대가방에 챙겨서 탑승한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위탁 수화물과 기내 수화물 가방 따로 꾸리는 것과 같은 알고리즘이죠. 요게 바로 첫 번째 크루즈 개꿀팁이었어요.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탑승한 크루즈 여행계의 수총각인 우리는 탱자탱자 하면서 입실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팁, 다시 한번요. 수영 빤스 같은 건 휴대짐에 챙기세요. 입실 준비하느라 다들 분주하네요. 크루즈 승선 후 입실 준비. 1시간이나 지났을까? 입실에도 괜찮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침대 위에 오염방지 패드에 짐가방을 하나하나 올려놓고 해체해서 정리해요. 아참, 크루즈라고 해서 모든 선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텔에도 오션뷰, 시티뷰, 마운틴뷰 등등이 있는 것처럼 크루즈 선실도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바다 쪽 발코니가 있는 선실이라야 크루즈 여행의 참맛을 즐길 수 있죠. 발코니도 없고 선박 내부를 향해 있는 선실도 많아요. 물론 절약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바다 쪽 발코니 있는 선실에서는 여행 내내 멋진 풍경을 침대에 누워서 감상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흥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선실은 무조건 바다 쪽 발코니 있는 걸로 선택하셔야 해요. 바다 쪽이지만 발코니 없는 것도 있어요. 발코니로 나가면 조그만 테이블과 의자도 있어요. 바다 보며 와인 한 잔 딱이죠. 출항할 때는 항구 주변 풍경을 보기 위해 승객 대부분이 갑판에 나와 있어요. 멀리 커네버럴 항을 끼고 있는 코코아 비치가 밑도 끝도 없이 넓어요. 사진 좌측 지평선이 대서양 연안의 코코아 비치예요. 코코아 비치의 길이만 해도 약 10km인데 그 남쪽으로 대서양 연안을 따라 쭉 이어지는 새털라이트 비치, 인디언 하버 비치, 멜번 비치 등 이것들을 합치면 총 길이가 무려 120km에 달해요. 햇빛 좋고 파도까지 좋아 서퍼들한테 인기 높은 코코아 비치가 한산해 보이는 이유죠. 매년 여름이면 1.5km의 좁아 터진 해운대에 몇십만 인파 몰렸다는 소식 들으면 슬퍼져요. 메인 갑판에서는 벌써부터 댄스 파리가 벌어졌네요. 아니 백주대낮에 맨정신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런 총사위가 가당키나 하단 건가? 왜들 이래 벌써부터? 뭐하니 저처럼 댄스의 쌍디급도 모르는 이들은 배 꼭대기층에 있는 러닝트랙을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매연 나오는 연돌 가까이라 여기서 뛰는 건 죽음을 향해 그만큼 더 빨리 달리는 거 아닌가요? 크루즈 덩치에 걸맞게 거대한 연돌. 그래 그나마 농구는 할만하겠더라고요. 아직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승객들은 아직은 대부분 정상적인 옷차림이네요. 드레스 코드란 게 그렇죠.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하는데 여기는 다들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요. 역시 크루즈 갑판에서는 남자는 반바지, 여자는 비키니가 정답이죠. 누군 보기 좋고 누군 안 좋고를 떠나 모두가 자연스러워 보인단 얘기예요. 크루즈 여행이란 게 먹고 놀고 쉬다 오는 게 본질이지만 어울리는 것도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정 중에 최소 한 번은 선장이 주최하는 디너 파티가 있고 그 외에도 공식적인 만찬이 있는데 옷 못 입기로 악명 높은 미국 사람들이지만 이때만큼은 좀 입어주더라고요. 옷걸이가 워낙 좋은 우리는 그냥 험한 꼴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입었어요. 노타이지만 가다마이 하나 정도는 걸쳐줘야죠.
여성은 캐주얼한 원피스. 그런데 흑형님, 흑누님들 차림새가 장난 아니었어요. 원래 이분들은 한국 사람이 그랬다면 촌스러울 정도로 삐까뻔쩍한 거 즐겨 하시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잘 어울리죠. 이날 저녁에는 식당 가는 길 구석구석 사진사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이분들 호객 행위는 서울 시내 잘 나가는 뒷골목 삐끼 형님들 못잖아요. 이런 행사 때는 선사 측에서 사진 판매 수입도 한몫하는 게 틀림없어요. 아니다, 사진 많이 찍어서 팔아먹으려고 이런 파티를 일부러 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작은 선실에 큼지막한 옷장을 3칸씩이나 짜넣은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 좁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공간 활용이 참 놀랍네요. 아! 크루즈 꿀팁 2번째. 크루즈 여행할 때는 자석으로 된 거리를 많이 가져가면 좋아요. 선실 내벽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자석이 찰떡같이 붙어요. 젖은 수건이나 자주 갈아입는 옷, 모자 같은 거 걸어놓기 딱 좋아요. 선실 구역마다 담당 메이드가 있는데 수건을 더 달라고 했더니 깜찍하게도 이런 만행을 저질러놨네요. 이런 거 외국 사람도 잘하는군요. 배 안에 있는 식당의 서버나 카지노 딜러 같은 직원들은 대부분은 동남아 출신으로 보였는데 우리 테이블을 전담하는 서버의 명찰을 보니 바구스라고 써있어요. 인도네시아어 단어 바구스는 좋다는 뜻인데 따봉과 싱크로율 100%입니다. 특히 발리 지역의 남자 이름으로 많이 써요. 할로, 슬라만 말람 했더니 바구스 씨가 어찌나 시겁하고 놀라는지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발리 사람 특유의 선한 얼굴을 가진 바구스 씨입니다. 바구스 씨는 자기 동료 인도네시아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줬어요. 이 크루즈는 플로리다에서 출발하여 바하마 제도를 다녀오는 코스라 아시아 승객은 거의 없기 때문에 탑승할 때부터 우리 가족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덜끼리 중국이다 일본이다 내기까지 걸고 있었다는데 느닷없이 자기 나라 말로 인사를 건네니 반갑기도 전에 너무 놀랐대요. 예상했던 대로 바구스 씨 고향이 발리라고 하길래 추켜 세워줬죠. 인도네시아 살 때 발리를 서너 번 갔었는데 바하마는 잽도 안 될 것 같다. 바구스 씨 자신은 비록 돈 벌겠다고 처자식 떠나 미국까지 와서 일하고 있지만 자기 고향 발리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으쓱하네요. 바구스 씨 덕분에 좀처럼 쓸 일 없던 인도네시아어를 매일 저녁 복습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트리마까시 빡바구스. 감사합니다, 바구스 씨. 이 영상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